품격 있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 양조장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살인사건을 다뤄보려 합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우발적 살인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과연 범인은 외부에서 침입한 무작위의 강도였을까요? 아니면 수십 년간 희생자의 곁을 지켰던 가장 가까운 누군가였을까요? 시청 전에 사건비 구독은 추적에 큰 힘이 됩니다. 2003년 4월 15일 오후, 봄비가 내리던 그날 오후 5시경,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충격적인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20년간 홀로 전통 막걸리 양조장을 운영해오던 최영숙 할머니가 자신의 양조장 창고에서 참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거예요. 이웃 주민 이 씨와 김 씨가 양조장에 도착했을 때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풍겨 나왔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참상이었죠. 비닐 천막 아래로 삐져나온 팔 하나가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떨리는 손으로 천막을 들춰보니 그곳엔 할머니가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과 상체는 무거운 둔기로 수십 차례 가격당한 흔적이 역력했고 주변 바닥과 벽면에는 피가 사방으로 튀어 있었어요. 이 충격적인 발견은 최 할머니의 둘째 딸이 어머니와 연락이 두절되었다며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평소 자식들과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주고받던 최 할머니가 이틀째 연락이 없자 불안에 휩싸인 딸이 급히 이웃들에게 확인을 부탁했던 거죠. 최영숙 할머니는 마을에서 누구나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20년 동안 홀로 양조장을 꾸려오면서도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막걸리 한 병이라도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였어요. 성실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최할머니라고 불리며 사랑받았죠. 자녀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서 서울에 사는 큰아들, 대구에 사는 둘째 딸,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셋째 아들 모두 주말이면 어머니를 찾아뵙곤 했습니다. 특별한 재산 분쟁도 원한 관계도 없었던 최 할머니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먼저 침입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양조장 정문과 창문 어디에도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금전 등록기는 그대로였고 서랍 속 현금 30만 원도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강도 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하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였죠. 그렇다면 범인은 최 할머니와 안면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창고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니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15개의 핏방울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 핏자국은 창고에서 시작해 양조장 뒤편으로 이어지다가 저수지 근처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마치 범인이 범행 후 황급히 저수지 쪽으로 도망친 것처럼 보였죠. 수사팀은 즉시 저수지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잠수부들이 투입되어 저수지 바닥을 샅샅이 뒤진 결과 물속에서 대형 렌치 하나와 벽돌 3개가 발견되었어요. 렌치와 벽돌에 묻어있던 미세한 혈흔은 피해자의 것과 일치했죠. 이는 범인이 최 할머니를 공격한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범행 도구를 저수지에 버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팀의 관심을 끈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조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홀로 거주하는 정민철 씨였어요. 29세의 정 씨는 마을에서 문제아로 통했죠.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빈둥거리며 살았고 절도와 폭행, 사기 등으로 무려 22번이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7년 전 서울로 이주한 후 혼자 남아 생활하던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 할머니만은 유일하게 정 씨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정 씨가 양조장에 찾아오면 밥을 차려주고 막걸리도 한 잔씩 따라주곤 했죠. 하지만 정 씨는 술에 취하면 난동을 부리거나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잦았고 이는 최 할머니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이틀 전
최할머니가 마을 이장을 찾아가 정민철이가 또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 아이한테 돈을 주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이장은 할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죠. 수사팀이 정 씨의 행적을 추적하자 수상한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인 4월 14일 오후 이웃 주민이 정 씨가 자신의 뜰에서 급하게 무언가를 태우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어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길래 뭘 태우나 봤더니 옷 같은 걸 불에 넣고 있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많이 다급해 보였어요. 또 다른 주민은 사건 직후 정 씨가 혼자서 대량의 빨래를 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세탁기를 몇 번이나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혼자 사는 남자가 그렇게 많은 빨래를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러한 증언들은 수사팀으로 하여금 정 씨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게 만들었죠. 수사팀은 정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아 정 씨의 집에 들어간 수사관들은 신발장에서 등산화 1켤레를 발견했어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등산화였지만 신발 밑창 홈 사이에서 미세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DNA 검사 결과 이 혈흔은 피해자 최영숙 할머니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이는 정 씨가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사건 발생 13일 후인 4월 28일 수사팀은 정민철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정 씨는 최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양조장에 갔었다며 창고 안을 확인하려고 비닐을 들추다가 피가 등산화에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수사팀은 이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정 씨의 말대로 단순히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가 묻었다면 등산화 밑창 깊숙한 홈 사이에 혈흔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거든요. 더구나 정 씨가 사건 당일 옷을 태우고 대량의 빨래를 한 행동은 명백히 증거인멸 시도로 보였습니다. 수사팀은 정 씨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과학적인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정 씨가 주장한 대로 비닐 천막을 들추면서 수직으로 피가 떨어지는 상황을 재현해봤어요. 실험 결과 혈흔이 거의 남지 않거나 남더라도 타원형 또는 불규칙한 형태를 띠었습니다. 이는 정 씨의 등산화에서 발견된 직경 5mm의 선명한 원형 혈흔과는 전혀 달랐죠. 두 번째 실험은 실제 범행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 둔기로 강하게 타격할 때 혈흔이 어떻게 비산되는지 확인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강한 충격으로 피가 수평으로 튈 때 정 씨의 등산화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원형 혈흔이 형성되었거든요. 이는 정 씨가 범행 현장에서 직접 최할머니를 공격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현장의 혈흔 분포도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대부분의 혈흔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범인이 피해자의 왼쪽에서 공격했다는 것을 의미했죠. 실제로 왼쪽에서 공격하는 재현 실험을 해보니 공격자의 신발에는 소량의 혈흔만 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 씨의 등산화에 소량의 혈흔만 발견된 상황과 일치했어요. 범행 도구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수사팀은 범인이 처음엔 렌치를 사용했지만 피로 미끄러워져 손에서 놓치자 근처에 있던 벽돌로 바꿔 계속 가격한 것으로 추정했어요. 렌치가 튕겨나가면서 범인의 얼굴이나 신체에 상처를 입혔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죠. 하지만 정 씨의 몸에서는 그런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나중에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동선 분석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혈흔 패턴을 따라가 보니 범인은 범행 후 망설임 없이 창고에서 나와 뒤편 출구를 통해 곧바로 저수지로 향했더라고요. 우왕좌왕하거나 길을 헤맨 흔적이 전혀 없었죠. 이는 범인이 양조장 내부 구조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정민철 씨는 평소 양조장을 자주 드나들었으니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 씨의 알리바이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은
4월 14일 오후 3시 30분이었어요. 부검 결과 추정된 사망 시각은 오후 4시경이었고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대에 정민철 씨가 양조장 뒤편 길에서 목격되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정 씨는 이에 대해 그때 저수지에서 붕어를 낚으러 가던 중이었다고 해명했어요. 하지만 이 해명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째, 4월 중순은 붕어 산란기로 낚시가 금지된 기간이었습니다. 둘째, 해당 저수지는 애초에 낚시 금지 구역이었어요. 셋째, 마을 주민 여러 명이 정민철은 평소 낚시를 즐기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의외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양조장 창고 밖 저수지로 가는 길목에서 담배꽁초 하나가 발견된 건데 이 담배꽁초에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DNA 분석을 해보니 놀랍게도 이 혈액은 피해자의 셋째 아들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이로 인해 셋째 아들도 잠시 용의선상에 올랐죠. 하지만 곧 그의 결백이 입증되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대전에 있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인이었고 사건 당일 오후에도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다는 게 확인되었어요. 회사 출입 기록과 CCTV 영상, 동료들의 증언이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줬죠. 퇴근 후엔 집에서 아내,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다는 가족들의 증언도 있었고요. 셋째 아들은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연락받고 급하게 달려가는데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입술이 터져 있어서 피가 묻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평소 입술이 자주 트는 체질이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술을 깨무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2003년 11월 드디어 정민철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검찰은 정 씨의 등산화에서 발견된 혈흔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어요. 또한 사건 당일 정 씨의 수상한 행적들, 즉 옷을 태우고 대량의 빨래를 한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 씨가 범인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변호인 측은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등산화의 혈흔은 피고인이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묻은 것일 수 있다. 직접적인 목격자도 없고 범행 도구에서 피고인의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 정황 증거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주장했어요. 7명의 배심원들은 긴 논의 끝에 전원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배심원들은 등산화의 혈흔만으로는 정 씨가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죠.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정민철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으며 등산화 혈흔이 살해 과정에서 묻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다른 경위로 혈액이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검찰은 즉시 항소했지만 2004년 3월 대구고등법원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정민철의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형사소송에서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죄 판결 후 정민철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태운 것은 그냥 헌 옷이었고 빨래는 솔직히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절대 최할머니를 해친 적 없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연 정민철이 진짜 무고한 걸까요? 아니면 증거 부족으로 처벌을 피한 진범일까요? 사건을 재조사한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놓친 중요한 단서들을 지적했습니다. 양조장 사무실 바닥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이 그중 하나였어요. 수사팀은 이를 검시의가 덧신 없이 들어간 흔적으로 판단했지만 기록을 확인해 보니 검시인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덧신을 착용했다고 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이 족적은 누구의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수사팀은
이 족적의 주인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간과된 증거는 양조장 내부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이었습니다. 벽면과 문손잡이에 묻어있던 혈흔들을 수사팀은 검시나 수사관들의 실수로 묻은 것이라고 단정 지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DNA 분석이나 혈흔 패턴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만약 이 혈흔들을 제대로 분석했다면 범인의 동선이나 행동 패턴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창고 구석에서 발견된 작업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의 혈액이 묻은 이 작업복은 왜인지 증거 목록에서 제외되었고 혈흔 패턴 분석도 실시되지 않았어요. 이 작업복이 누구의 것인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 혈흔이 어떤 상황에서 묻은 것인지 전혀 조사되지 않은 거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교수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수사팀이 등산화 혈흔이라는 하나의 증거에만 매달려 성급하게 기소에 나섰다. 현장에 남겨진 다른 물적 증거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보강 수사를 했어야 했는데 초기 수사의 안일함이 결국 또 하나의 미제 사건을 만들어버렸다. 법의학 전문가도 아쉬움을 표했어요. 혈흔 패턴 분석은 범죄 현장 재구성의 핵심 도구다. 혈흔의 크기, 모양, 분포를 통해 범인의 위치, 타격 각도, 이동 경로까지 추적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과학적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체계적인 과학 수사가 뒷받침되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정민철이 무죄로 풀려난 후 그는 마을을 떠나 행방을 감췄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고 정 씨도 그런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겠죠. 그의 가족들도 이미 오래전 서울로 떠난 터라 정 씨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편 최영숙 할머니의 가족들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특히 둘째 딸은 그날 아침에라도 어머니를 찾아뵀어야 했는데 라며 자책했어요. 매일 안부 전화를 드렸던 효녀였기에 더욱 괴로웠겠죠. 큰아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셨는데 범인도 못 잡고 정말 억울하고 분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셋째 아들은 어머니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아요. 아들아, 밥은 먹고 다니니? 하시던 그 목소리가 라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족을 잃는다는 것, 그것도 이런 끔찍한 방식으로 잃는다는 것은 남은 사람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더구나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도 모른 채 살아가야 한다는 건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죠. 최 할머니의 가족들은 지금도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건이 미제로 남으면서 마을 분위기도 크게 바뀌었어요. 평화롭던 시골 마을의 불안감이 퍼졌고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은 밤이 되면 문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게 되었죠. 최 할머니처럼 좋은 분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안전하겠어요? 라는 한 주민의 말처럼 이 사건은 작은 마을 공동체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나왔어요. 일부는 정민철이 진범이 맞지만 증거 부족으로 빠져나갔다고 믿었고 또 다른 이들은 전혀 다른 제3의 인물이 범인일 가능성을 제기했죠. 심지어 최할머니가 마을의 비밀을 알고 있어서 살해당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돌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추측도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되지는 못했죠.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 놓친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시간대에 양조장 주변을 지나간 차량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에요. 시골 마을이라 CCTV는 없었지만 목격자 진술을 통해 차량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또한 최 할머니가 평소 거래하던 막걸리 도매상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금전적인 문제나 거래상의 분쟁이 있었는지,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했어야 했어요. 범행 도구인 렌치와 벽돌에 대한 추적도 미흡했습니다. 그 렌치가 어디서 온 것인지, 누가 소유했던 것인지 밝혀냈다면 범인을 찾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을 거예요. 벽돌도 마찬가지죠.
양조장 주변 공사 현장이나 건축 자재상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수사팀의 초동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현장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중요한 증거들이 오염되거나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죠. 첫 발견자들과 초기 대응 인원들의 동선 관리도 체계적이지 못했고요. 이런 초기 실수들이 나중에 수사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었을 겁니다. 정민철의 과거 행적을 더 면밀히 조사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의 전과 22범 중에 폭력 전과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 폭력의 수위는 어느 정도였는지, 특히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있었는지 등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야 했죠. 또한 정신과 치료, 이력이나 약물 복용 여부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정민철과 최 할머니의 관계는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최 할머니가 유일하게 정 씨를 인간적으로 대해준 사람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 씨가 끊임없이 금전적 요구를 하면서 할머니를 괴롭혔죠. 이런 애증의 관계가 비극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는 법이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첫째, 그 당시의 과학 수사 역량의 부족이에요. 선진국에서는 혈흔 패턴 분석, 미세 증거 분석, 행동 분석 등 다양한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 사건을 해결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죠. 둘째, 초동 수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 72시간이 황금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 동안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사하느냐가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거든요. 셋째, 농촌 지역의 치안 사각지대 문제예요. 도시에 비해 경찰력이 부족하고 CCTV 같은 방범 시설도 미비해서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에 어려움이 많죠.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어요.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이 제도가 과연 전문성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에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죠. 특히 과학적 증거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일반인들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이 제대로 작동한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이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런 원칙론은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어머니를, 할머니를 잃은 슬픔과 범인을 찾지 못한 억울함만이 남았을 뿐이죠.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 어머니는 누가 책임져 주나요? 라는 큰아들의 절규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서서히 잊혀져 갔어요.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졌고 수사팀도 다른 사건들에 집중하게 되었죠. 하지만 최 할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는 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라는 둘째 딸의 말처럼 그들은 끝나지 않은 악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미제 사건이 남긴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사별과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거치기 어렵고 분노와 죄책감, 무력감이 뒤섞여 더 복잡한 심리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해요. 이 사건은 또한 노인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들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드러났죠. 최 할머니처럼 자식들과 관계가 좋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분조차 이런 비극을 당했다면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인들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공동체 해체도 이런 범죄를 막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과거에는 이웃들이 서로를 돌보고 지켜주는 문화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많이 약해졌죠.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남은 노인들은 각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이후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요. 정기적인 안부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했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미 일어난 비극을 되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정민철이 진짜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제3의 인물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선량한 노인의 삶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비참하게 끝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한 우리 사회의 무능함도 함께 드러났죠. 수사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나 섬유 조각 같은 미세 증거들이 제대로 수집되고 분석되었는지 의문이에요. 당시 국과수의 감정 기록을 보면 주로 혈흔과 DNA 분석에만 집중되어 있고 다른 물적 증거들에 대한 정밀 분석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최 할머니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도 충분히 분석되지 않았어요. 혹시 사건 전에 누군가와 특별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위협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당시는 스마트폰이 완전히 대중화되기 전이라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이 지금만큼 인식되지 않았던 것도 한계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검증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정민철을 양조장 뒤편에서 봤다는 증인, 옷을 태우는 걸 봤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얼마나 정확한지 교차 검증이 부족했죠. 시골 마을 특성상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그 과정에서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목격자 증언이 생각보다 부정확할 수 있다고 경고해요. 특히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을 때는 기억이 왜곡되기 쉽고 나중에 들은 정보와 실제 목격한 내용이 뒤섞일 수 있다는 거죠. 더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왜곡은 더 심해집니다. 정민철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정밀한 분석도 필요했어요. 그가 진짜 범인이라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복잡한 심리적 동기가 있었을까요? 그의 성장 배경, 가족 관계, 과거의 트라우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어야 했는데 수사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극단적 폭력 범죄는 단순한 동기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경우라면 더욱 복잡한 감정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사랑과 증오, 의존과 분노 같은 상반된 감정들이 뒤엉켜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면 검찰 측 주장에도 약점이 있었지만 피고인 측 주장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정민철이 왜 사건 당일 옷을 태웠는지, 왜 그렇게 많은 빨래를 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았죠. 만약 정말 무고하다면 그날의 행동을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변호인은 정민철이 평소에도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자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것도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충동적인 성격이라면 순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으로는 타당했을지 몰라도 진실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아요. 첫째, 범인은 왜 시신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갔을까요? 비닐로 덮기는 했지만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기엔 너무 허술했죠. 둘째, 왜 하필 창고에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양조장엔 더 으슥한 곳도 많았을 텐데요. 셋째, 범행 도구를 저수지에 버린 것은 계획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당황해서 한 행동일까요? 이런 행동 패턴을 분석하면 범인의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신을 그대로 둔 것은 당황했거나 도망가기 급급했다는 뜻일 수 있고
창고를 범행 장소로 선택한 것은 우발적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요. 범행 도구를 버린 것은 증거 인멸 의도가 분명하지만 그 방법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마추어적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사건 B가 최영숙 할머니의 하루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최영숙 할머니의 마지막 하루를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4월 14일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양조장 문을 열었을 거예요. 전날 담근 막걸리를 확인하고 새로 들어온 쌀을 정리했겠죠. 오전 10시경 단골 손님 몇 명이 들러 막걸리를 사갔고 할머니는 그들과 잠시 담소를 나눴을 겁니다. 점심은 혼자 간단하게 드셨을 거고 오후엔 장부 정리를 하거나 청소를 했겠죠. 그리고 3시 30분 마을 이장이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후 30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누군가 양조장을 찾아왔고 할머니는 그 사람을 아는 사이였기에 경계하지 않고 맞아들였을 겁니다. 어쩌면 창고에 뭔가를 보여주거나 가져다 주려고 함께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범인이 왜 갑자기 폭력을 행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금전 요구가 거절당했거나 말다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타격은 렌치로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가 쓰러진 후에도 범행은 계속되었죠. 이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극도의 분노나 흥분 상태를 보여줍니다. 범인은 이성을 잃고 계속해서 할머니를 가격했고 렌치가 미끄러지자 근처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었을 거예요. 이런 과도한 폭력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이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범행 후 범인은 비닐 천막으로 시신을 덮었어요. 이는 죄책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죠. 그리고 범행 도구를 들고 창고 뒤편으로 나가 저수지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피가 방울방울 떨어졌고 그것이 범인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죠. 정민철이 정말 범인이었다면 그는 범행 후 집으로 돌아가 증거를 인멸하려 했을 겁니다. 피 묻은 옷을 태우고 남은 혈흔을 씻어내려고 여러 번 빨래를 했겠죠. 하지만 등산화 밑창의 홈 사이에 낀 작은 혈흔까지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결국 그를 용의자로 만든 결정적 증거가 되었고요. 반대로 정민철이 무고하다면 그날의 행동들은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하필 사건 당일에 옷을 태우고 빨래를 많이 했다는 게 너무 의심스럽긴 하지만 전과가 많은 사람이 평소에도 이상한 행동을 자주 했을 가능성은 있죠. 어쩌면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그 증거를 없애려 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살인사건이 일어난 걸 수도 있고요.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진실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기억은 흐릿해지며 목격자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게 될 테니까요. 이미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양조장은 결국 문을 닫았고 건물은 방치되어 있다가 최근에 철거되었다고 해요. 범행 현장이 사라진 지금 새로운 증거를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죠. 최영숙 할머니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과학 수사의 중요성이에요. 단순히 정황 증거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에 남겨진 모든 물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 초동 수사의 중요성입니다.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셋째,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전과자라고 해서 무조건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의심해서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죠. 이 사건을 통해 농촌 지역 치안의 문제점도 드러났어요. 도시에 비해 경찰 인력이 부족하고 과학 수사 장비도 열악하며 전문 수사관도 부족한 실정이죠. 이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비슷한 미제 사건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전 문제도 심각해요. 자식들은 도시에서 바쁘게 살고 노인들은 시골에 홀로 남겨져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이들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정민철의 삶도 비극적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황했고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죠. 사회가 좀 더 일찍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가 정말 범인이라면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든 사회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최영숙 할머니의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가끔 어머니 꿈을 꿔요. 꿈 속에서 어머니는 늘 웃고 계시죠. 그런데 깨고 나면 더 슬퍼져요 라고 했어요. 둘째 딸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그리워집니다. 특히 어머니가 담그신 막걸리 맛이 그리워요 라며 눈물을 흘렸죠. 셋째 아들은 범인이 누구든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더 견딜 수 없는 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미제 사건이 남기는 상처는 일반적인 사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슬픔에 더해 분노, 억울함, 답답함이 뒤섞여 더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죠. 특히 왜? 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과관계를 찾으려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할 때 느끼는 혼란과 무력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애매한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그 이유를 모르고 가해자도 모르며 정의도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겪는 특수한 형태의 상실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거치기 어렵고 슬픔이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남아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이 사건은 또한 우리 사법 시스템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확실한 증거 없이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유족의 정의의 실현 요구에도 응답해야 하죠. 이 두 가치가 충돌할 때 법은 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원칙이 때로는 진짜 범인을 놓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정민철 사건처럼 정황상 의심스럽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해요. 이는 옳은 일이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히는 데는 한계로 작용하죠. 사건 이후 청송마을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한때 정겨웠던 이웃 관계도 서먹해졌고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해요. 특히 정민철을 두둔했던 사람들과 그를 의심했던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죠. 작은 마을 공동체가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균열을 겪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에 대한 기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민철이 확실한 범인이었다고 기억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믿죠. 진실은 하나인데 기억은 여러 갈래로 나뉜 거예요. 이는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가변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서 놓친 단서들이 있었는지 검토해봤어요. 예를 들어 범행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담배꽁초가 있었는데 이것의 DNA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에요. 또한 창고 문손잡이나 벽면에서 지문을 채취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혹시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사람의 지문이어서 확인이 안 된 건 아닐까요? 최영숙 할머니의 휴대전화 기록도 더 면밀히 분석했어야 해요. 사건 당일은 물론이고 그 전 일주일간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다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특히 낯선 번호로부터의 연락이나 평소와 다른 패턴의 통화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했죠. 양조장 주변의 토양 분석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범인이 이동한 경로를 따라 신발에 묻은 흙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통해 범인의 동선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한 창고 바닥의 먼지나 이물질 속에서 범인이 남긴 흔적을 찾을 수도 있었겠죠. 정민철의 알리바이 확인도 더 철저했어야 해요.
그가 사건 시각에 어디에 있었다고 주장했는지, 그것을 뒷받침할 증인이나 증거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만약 그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면 애초에 용의선상에서 제외됐겠죠. 반대로 알리바이가 불명확했다면 그것도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었을 거고요. 범행 동기에 대한 분석도 부족했어요. 단순히 돈 때문이라고 하기엔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했죠. 보통 금전 목적의 강도살인은 필요 이상의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과도한 폭력이 사용됐고, 이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분노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법의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시신의 손상 정도와 패턴을 분석하면 범인의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얼굴 부위에 집중적으로 가해진 폭력은 피해자와 범인이 서로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얼굴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곳을 공격한다는 것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개인적 감정이 있다는 뜻이래요. 사건 현장의 혈흔 패턴 분석도 더 정밀하게 이루어졌어야 해요. 혈흔이 튄 방향과 각도, 크기를 분석하면 범인의 위치와 자세, 공격 순서 등을 재구성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당시 수사 기록을 보면 이런 과학적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정민철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후의 행적도 주목할 만해요. 그는 청송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고 그곳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그가 살인범이라는 증거는 되지 않지만 그의 폭력적 성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흥미롭게도 정민철은 한 인터뷰에서 나는 최 할머니를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그동안 저지른 다른 나쁜 일들 때문에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해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묘하게 죄책감을 드러낸 것일까요? 수사 과정에서 또 하나 아쉬운 점은 프로파일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범죄 현장과 수법을 분석해 범인의 연령대, 성격, 생활 패턴 등을 추측하는 이 기법이 제대로 활용됐다면 수사 범위를 좁히는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가족들은 여전히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큰아들은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도 했고, 둘째 딸은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정보를 수집하고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단서를 찾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울 겁니다라는 막내 아들의 말처럼요.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만난 한 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제 사건은 수사관에게도 평생의 숙제예요. 은퇴한 후에도 그 사건 생각이 나고 뭔가 놓친 게 있지 않았을까 자책하게 되죠. 특히 이렇게 선량한 피해자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사건은 더욱 그래요. 청송 양조장 살인 사건은 단순한 강력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가? 청송 양조장 살인 사건. 한 선량한 노인의 삶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과연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한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결코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건비는 앞으로도 이런 미제 사건들을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잊혀진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